한국은 세계에서 4번째로 게임 산업이 발전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수출액 중에 게임은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잘 나가고 있죠. 한국 게임 씬은 글로벌 생태계에서 듣보잡에 가까운 위치였습니다. 포브스라는 미국 잡지에서도 세상을 바꿀 모델이라 이런 기사가 나오게 됐죠. 한국은 세계에서 2번째로 인터넷이 깔린 나라입니다. 한국 온라인 게임은 갑자기 한국에서 확 일어나게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글로벌 3등 포지션을 하게 된 겁니다. 굉장히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오해에 가깝습니다. 한국 게임씬은 지금 양극화가 엄청납니다. 한국의 비즈니스 모델이 해외에서는 통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죠. 과거에는 잘 접근하지 못했던 영역에서 혈이 뚫렸다. 또 새로운 게임 변곡점을 만들 확률이 높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됐죠. 안녕하세요. This is Game이라는 게임 매체를 운영하고 있는 임상훈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한국 게임이 어떻게 성장해왔고 현재 상황은 어떠며 앞으로 어떻게 발전해 나가야 될지에 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1980년대와 90년대) 한국 게임은 글로벌 게임 생태계에서 어떤 위치에 있었는지를 먼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당시 한국 게임 씬은 글로벌 생태계에서 듣보잡에 가까운 위치였습니다. 이를테면 1980년대 슈퍼 마리오 브라더스라는 게임이 나왔습니다. 이 게임은 미국이나 일본이나 유럽에서 굉장히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문명이라는 게임이 나왔습니다. 이 게임도 굉장히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일본은 이미 선진국이 돼 있었고 그 나라에서는 아이들이 크리스마스 선물로 닌텐도 게임기를 원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혹은 이미 PC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코모도어 64라는 PC가 나왔었는데 이거 우리나라에서는 그 당시에 PC라는 건 꿈도 못 꾸던 시절이었죠. 그럼 생각해 봅시다. 게임은 이런 플랫폼을 통해서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플랫폼을 살 수도 없었고 개발도 못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게임씬에서는 듣보잡 포지션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90년대 후반에 한국에서 이상한 일이 발생합니다. 온라인 게임이라는 것이 등장했고 글로벌에서는 듣도 보도 못한 거였습니다. 미국에서 일부 있었지만 이건 되게 일부였지 글로벌에서는 온라인 게임에 대한 인식이 거의 없던 시절에 갑자기 96년에 바람의 나라는 게임이 우리나라에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98년에 리니지라는 게임이 나타납니다. 리니지는 갑자기 우리나라 게임 산업을 확 일으켜 세운 게임이 됩니다. 이를테면 98년 연말에 리니지를 함께 플레이하는 유저의 수가 10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99년 연말이 되니까 함께 플레이하는 유저의 수가 10,000명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10만 명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30만 명이 함께 그 게임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갑자기 한국에서 일어났을까요? 먼저 온라인 게임을 플레이하려면 인터넷이 깔려 있어야 됩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2번째로 인터넷이 깔린 나라입니다. 한국에서 인터넷이 깔리게 된 건 전길남이라는 분이 한국에 들어오면서부터입니다. 전길남은 원래 일본에 계셨던 한국 분인데요. 이분이 미국에 유학을 갔습니다. 미국에 유학 가서 인터넷과 관련된 거를 미국에서 만들었던 분의 학생으로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박정희 정권 시대
79년에 해외 과학자를 한국에서 초빙하고 한국에서 데려오려는 프로그램에 따라서 한국에 들어오게 됩니다. 한국에서는 이분한테 야, 컴퓨터를 좀 만들어줘 했는데 이분은 생각이 좀 달랐습니다. 아, 나는 인터넷을 한국에서 깔 거야. 그렇게 생각하게 된 이유는 미래는 정보의 공유와 정보가 많이 전달되는 게 훨씬 더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터넷이 우리나라에 깔려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고 82년에 국내에 인터넷을 깔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인터넷은 해외로 나간 인터넷은 아니었고요. 국내 대학교 사이에서 연결이 되는 인터넷을 깔게 됩니다. 반면에 90년에 이제 하와이를 통해서 미국과 인터넷이 연결되게 됩니다. 즉 우리나라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미국이나 유럽까지도 다 연결될 수 있는 시대를 열었던 거죠. 그런데 이 90년에 또 재밌는 일이 있습니다. 카이스트가 대덕에 학교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서울에 학교가 있었는데 이 대덕으로 옮기게 된 거죠. 근데 지금 화면에 보시면 대덕에 카이스트가 생겼을 때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 카이스트 근처에는 다 농가 밭이었습니다. 반면에 90년대 우리나라가 인터넷이 연결됐을 때 그 인터넷이 연결된 곳이 카이스트입니다. 카이스트에 그 당시에 들어왔던 학생들은 밤낮없이 인터넷을 만날 수 있었었죠. 90년대 카이스트에 들어온 학생들 대표적인 사람이 네이버를 만들었던 이혜진, 그리고 넥스를 만들었던 김정주, 지금 리니지를 만들었던 송재경 같은 분들이 밤낮없이 인터넷을 공부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덕분에 이제 이분들은 인터넷으로 할 수 있는 무언가를 생각하게 될 수밖에 없었죠. 이분들보다 먼저 학번들은 사실은 정길남 교수의 제자들로서 우리나라 인터넷을 까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사회에 나온 다음에 이 인터넷에서 플레이할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들려고 했죠. 그런데 우리나라에 되게 안 좋은 일이 생깁니다. (1997년에) IMF 외환 위기가 생겼죠. 이분들이 무언가를 하기 되게 어려워진 상황이었습니다. 반면에 그 상황이 또 PC방이 우리나라에서 잘 나가게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98년에 스타크래프트가 우리나라에 들어왔습니다. 98년 4월에 스타크래프트가 들어왔고 스타크래프트 덕분에 우리나라의 PC방이 활짝 열려던 시대가 벌어졌죠. 그리고 이 PC방 인프라를 통해서 온라인 게임이 잘 나가게 됐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게임을 하려면 휴대폰에서 아무 게임이나 받아서 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90년대 후반을 생각해 보면 게임을 플레이하려면 이 CD 같은 거를 다 집들마다 이렇게 날라야 되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PC방이 생기니까 PC방에서 게임을 그냥 서비스할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게임을 사람들한테 알리려면 마케팅이 필요한데 이 작은 중소 게임 회사들은 알릴 방법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PC방을 통해서 게임을 알리는 것도 되게 쉽게 할 수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게임을 알리고 플레이를 하려면 돈을 받아야 되는데 이 돈을 받는 방법도 없었습니다. 그냥 PC방에서 돈을 같이 받아버리면 되게 쉽게 돈을 받을 수 있었죠. 이러니까 PC방이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한국 온라인 게임은 갑자기 한국에서 확 일어나게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1996년에 한국의 PC방은 300개 수준이었다면 2000년에 2만 개가 넘게 늘어났습니다. IMF 외환위기가 PC방을 굉장히 많이 늘어나게 된 계기가 됩니다. 리니지를 만든 NC소프트는 코스닥에 등록했습니다. 그리고 주가는 쭉쭉쭉 올라갔습니다. 그 당시에 닷컴 버블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이를테면은 인터넷을 통해서 무슨 전화를 할 수도 있게 됐고 인터넷 영화관도 생기고 인터넷 뭐 이런저런 것들이 생겼는데 비즈니스 모델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PC방 같은 데서 돈을 이렇게 가져올 수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대부분 버블이 꺼지면서 망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근데 옆에 온라인 게임은 잘 되네? 이걸 보면서 다들 온라인 게임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닷컴 버블에 투자했던 분들도 이제 투자할 수 있는 회사는 온라인 게임이네 하면서 온라인 게임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우리나라에 100개가 넘는 온라인 게임이 우르르르르 등장하게 됩니다. 대부분 이제 리니지를 닮은 게임들이었죠. 그런데 사람들이 이 리니지를 닮은 게임을 플레이를 잘 안 하는 겁니다. 다 리니지로 몰렸던 거죠. 친구들이 다 리니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리니지를 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럼 이 게임들은 다 위기 상황에 또 앉게 되죠. 이때 해외가 열렸습니다. 우리나라에서 PC방을 통해서 인터넷이 깔렸던 것처럼 동아시아, 즉 일본, 대만, 중국도 이렇게 PC방을 통해서 인터넷이 깔리던 시기가 열렸던 거죠. 그 나라들도 그러면 이렇게 깔린 인터넷에서 무언가 플레이할 게 필요했었고, 그래서 한국의 온라인 게임을 가져가게 됩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미래의 전설 2가 확 터지고, 일본에서는 라그나로크가 확 터지고, 대만에서는 리니지가 확 터졌습니다. 이를테면 미래의 전설 2가 터지니까 중국 대학교의 교수들이 갑자기 모여듭니다. 그래서 회의를 해요. 우리 학생들이 너무 많이 온라인 게임을 하고 있다. 대책 마련을 해야 된다. 이런 상황들이 동아시아에 이렇게 퍼지게 됐죠. 2003년에 손정희라는 분이 한국에 들어옵니다. 근데 손정희가 이런 얘기를 해요. 백제시대 이후로 한국의 문화 콘텐츠가 일본에 이렇게 영향을 끼친 적이 없다. 이런 상황이 이제 2000년대 초중반까지 진행되다 갑자기 다시 또 한국 온라인 게임 산업이 훅 다시 뜨는 계기가 생깁니다. 그것은 초고속 통신망이라는 것을 기반으로 합니다. 저희 기억 속에 2000년대 중반을 기억해 보면 카트라이더, 오디션, 프리스타일, 서든어택, 던전앤파이터 같은 게임이 갑자기 우르르르 등장했습니다. 이 게임들이 굉장히 많은 유저들을 모으게 돼요. 그러면 이런 일이 2000년대 중반에 왜 이렇게 갑자기 튀어나오게 됐을까요? 아까 얘기했던 초고속 통신망과 함께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세 번째 상황이 이때 열립니다. 바로 부분 유료라는 것 때문이었죠. 과거에 온라인 게임을 플레이하기 위해서는 한 달에 얼마 정도의 돈을 내거나 PC방에 가서 얼마 정도 돈을 내고 플레이해야 됐습니다. 지금은 집에서도 게임을 플레이할 수 있는 시기가 됐어요. 그런데 그러면 이 게임 회사들은 집에서 플레이하는 유저들한테 돈을 벌어야 되는데 한 달에 얼마? 이렇게 벌기가 힘들었어요. 왜냐면 이 당시에 게임을 플레이하는 유저들은 기존 리니지를 플레이하는 유저들과 달랐기 때문이죠. PC방에 가서 리니지를 플레이하는 유저들은 대부분 남자였을 거고 20대와 30대가 주축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집에서 게임을 플레이하는 유저들은 여자 유저들도 많았을 거고 초등학교 유저들도 많았을 겁니다. 이분들한테 한 달에 3만 원 내라고 하면 지금도 큰 돈이지만 그 당시는 훨씬 큰 돈이었는데 그 돈을 낼 수가 없었겠죠. 그리고 이분들이 플레이하는 스타일도 달랐어요. PC방에서 리니지를 플레이하는 유저들은 5시간, 6시간, 7시간도 계속 플레이를 했습니다. 하지만 집에서 이분들은 그렇게 플레이 안 했죠. 한 판 했죠. 뭐 이를테면 10분 할 수도 있고 30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게임은 끊고 다른 게임 할 수도 있고 다른 게임 할 수도 있는 시대였기 때문에 한 달 과금이 되게 어려웠습니다. 그때 이를테면 나왔던 게 분유료화 모델입니다. 원래는 이게 퀴즈라는 게임으로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 넥슨에서만 떴던 퀴즈가 굉장히 잘 나갔던 게임이었는데 한 달 과금 모델로 하니까 유저들이 확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게 된 거죠. 세이클럽이라는 그 당시에 있었던 채팅 프로그램에서 자기 아바타가 있는데 아바타의 옷이라든지 뭐 꽃을 들고 있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 거에 비즈니스 모델을 부분 유료로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걸 퀴즈에 도입을 했죠. 이게 너무 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굉장히 많은 게임들이 부분 유료 이 모델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부분 유료 모델 때문에 게임들이 잘 나가게 되는 상황이 되면서 퍼블리셔 경쟁이 생깁니다. 과거에는 하나 게임을 서비스하는 회사였다가 이제 여성 유저, 초등학교 유저, 일반 유저, 다양한 유저들을 우리는 다양한 게임으로 서비스를 하겠다. 아니면 인터넷이나 이걸 통해서 게임에 유저들이 많이 몰려들고 돈이 벌게 되니까 다들 퍼블리셔 경쟁을 하게 되면서 이제 퍼블리싱을 하려고 노력을 하게 되죠. 이런 상황들이 전개되니까 이제 한국 게임을 가져가라는 경쟁이 되게 심각하게 됩니다. 그러면 게임이 만들어지기 전 상태에서 입도선매하려는 경쟁들까지 일어나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것도 힘드니까 투자를 하려는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한국 게임 회사 자체에 투자를 하려고. 2008년 영국 국립과학기술예술재단에서 각 국가의 게임 경쟁력에 대한 리포트가 나오게 됩니다. 한국은 미국, 일본에 이어서 3위가 됐죠. 갑자기 10년 전까지만 해도 한국은 듣보잡이었던 게임 시장 듣보잡이었던 나라였다가 글로벌 3등 포지션을 하게 된 겁니다. 그 당시 한국 게임 생태계는 진짜 화양연화 같은 상황이었죠. 최고의 상황이었습니다. 모바일 게임 시대가 열리게 되는 거죠. 부분 유료 모델은 한국이 만들었습니다. 반면에 모바일 게임은 한국이 뒤늦게 들어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아이폰이 처음 못 들어왔거든요. 모바일 게임 씬은 글로벌리 아이폰을 통해서 이렇게 성장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근데 아이폰이 우리나라에 못 들어왔기 때문에 초반에 우리나라는 모바일 게임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 당시 우리 온라인 게임은 이제 롤이라는 게임이 등장합니다. 2011년에 롤이라는 게임이 등장했거든요. 그러니까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게임이 등장했는데 이게 엄청난 인기를 끕니다. PC방에서 40%, 50%의 유저들이 그걸 가져가게 되죠. 그러면 PC방에서 주로 매출을 거뒀던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매출이 반 이상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사람들을 뽑을 수도 없고 회사 직원들을 또 구조조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발생하죠. 2012년에 카카오 게임센터가 문을 엽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카카오톡을 통해서 다들 모바일 게임을 하게 되는 시기가 발생하는데요. 카카오에서 애니팡이라는 게임이 국민 게임으로 성공을 하게 됩니다. 저 게임 만들기 쉬워 보이는데 저 간단한 게임으로 성공할 수 있네? 그러면 구조조정을 당했던 분들 혹은 게임 회사에 들어갈 수 없었던 개발사를 하고 싶지만 게임사가 안 뽑으니까 이런 분들이 모바일 게임을 만드는 스타트업을 많이 만들게 됐죠. 그 굉장히 많은 모바일 게임들이 한국에 등장하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면 지하철 광고로 되게 모바일 게임들이 되게 많이 나오고 있고, 근데 2017년에 리지 M이라는 게임이 나왔고 이 게임이 하루 동안 벌어들인 돈이 107억입니다. 그러니까 모바일 게임이 우리나라에서 늦게 나왔기 때문에 정부에서 모바일 게임과 관련해서는 한 달에 얼마까지만 쓸 수 있다라는 한계를 안정해 놨어요. 그러니까 한 유저가 100만 원을 써도 되고 1000만 원을 써도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모바일 게임은 온라인 게임에 비해서 돈을 벌기 더 쉬워진 상황이고 유저들과 만나기도 쉬워진 상황이 됐죠. 이런 상황이 된 거는 크게 보면 유통망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스마트폰 이전 시절에는 이제 모바일 게임이 나오면 그러니까 글로벌로 서비스하기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해외에는 다 다른 휴대폰을 썼었기 때문에 그 휴대폰에 맞게 게임을 다 만들어냈어야 됐겠죠. 하지만 이제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안드로이드 폰이나 아이폰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거나 이 두 개만 하면 모든 폰의 서비스가 될 수 있고 글로벌리 서비스를 다 할 수 있는 시대가 되니까 온갖 군데에서 게임들을 만들기 되게 쉬워졌습니다.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게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전 세계의 게임 씬의 상황이 바뀌게 됩니다. 지금 현재 전 세계 게임 씬의 상황이 50% 이상이 모바일 게임입니다. 반면에 콘솔과 PC가 20%대의 상황을 맞이하게 됐죠. 한국도 상황이 비슷합니다.
세계에서 네 번째로 게임 산업이 발전한 나라입니다. 미국, 중국이 1, 2등을 차지하고 있고요. 3등이 일본이고 4등이 한국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수출액 중에 게임은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잘 나가고 있죠. 그리고 한국은 모바일 게임이 64%, 5% 정도를 차지합니다. 반면에 해외와 다르게 콘솔 게임은 5%에서 6% 사이고 나머지가 PC 게임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가 세계 4위고 수출도 문화 콘텐츠 중에 60% 이상을 하고 있으면 굉장히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오해에 가깝습니다. 한국 게임씬이 지금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거든요. 한국 게임씬은 지금 양극화가 엄청납니다. 공급이 굉장히 많은 게임이 나왔지만 잘된 게임들은 굉장히 잘 되는 반면에 못 되는 게임들은 굉장히 못 됩니다. 돈을 거의 못 버는 게임들이 많죠. 우리나라 게임 회사 중에 82%가 연 매출 1억 원이 안 됩니다. 부익부 빈익빈이 엄청나게 일어나는 상황이죠. 이렇게 된 이유는 일단 공급 과잉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너무 많은 게임이 쏟아져 나오고 있죠. 국내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해외에서도 게임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상황이니까 이제 게임이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막 떨어지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게임 회사들이 고민을 합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는 새로운 게임을 만들어낼 것인가, 마케팅을 열심히 해서 아니면 기존 게임들에서 돈을 더 잘 뽑아낼 것인가. 이 고민을 하게 되면 많은 회사들이 기존 게임에서 돈을 더 잘 벌려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걸 보통 운영 고도화라는 표현을 쓰죠. 그리고 운영 고도화의 가장 중요한 방법은 분유료화였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결제 한도가 없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돈을 많이 쓰는 유저들은 돈을 더 많이 쓰게 됩니다. 그러면 이 고과금 유저, 고래 유저들은 많이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한국 게임 회사들은 당시에 고과금 유저, 고래 유저에 맞춰서 게임을 운영하게 됩니다. 그들이 게임을 떠났을 경우에 더 리스크가 컸기 때문이죠. 이런 게임들이 되게 많이 나오게 되니까 고과금 유저들만 게임에서 더 잘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저과금이나 소과금 유저들은 게임에서 성장하거나 게임을 더 잘 즐길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은 아까 게임 씬에서도 양극화가 됐지만 유저 사이에서도 양극화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젊은 유저들, 그러니까 10대 유저들, 20대 유저들은 과금 능력이 적습니다. 일반적으로. 불만들이 되게 쌓여가게 되는 상황이 되죠. 근데 중국 게임들이 한국에 들어오게 되는데 2016년에 한국에 들어왔던 소녀전선이라는 게임이 있었습니다. 이 게임의 별명이 착한 게임이었어요. 혹은 착한 과금이라고 불렸는데 돈을 적게 써도 게임을 즐길 거리가 되게 많았기 때문이죠. 20년대 초를 보면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매출 랭킹 10위 안에 중국 게임이 서너 개씩이 꼭 들어가게 됩니다. 중국 게임들이 한국 게임씬에서 되게 인기를 얻게 됐죠. 이러면 한국 게임의 입장에서는 글로벌로 나가기도 힘들고 아까 말씀드렸던 확률형 아이템은 글로벌로 나가기도 쉽지 않습니다. 확률형 아이템에서 중요한 건 기본적으로 신뢰입니다. 내가 이만큼 돈을 썼을 때 10%로 이 아이템을 얻을 수 있다. 이건 게임사가 알려준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갑자기 어느 날 보니까 내가 확률이 0%였던 아이템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유저들 모르고 있다가 당했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재작년에 트럭 시위가 엄청나게 일어났습니다. 게임에서 돈을 써야지 아이템을 얻을 수 있는 구조에 대해서 불만도 많았고 게다가 확률도 신뢰가 깨진 상태가 돼버렸기 때문에 유저들이 트럭 시위로 엄청나게 많은 트럭들이 판교에 등장하게 됐습니다. 게다가 또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우리나라 모바일 게임은 리니지 라이크 게임들이 매출을 많이 거뒀습니다. 리니지 스타일의 게임들이었어요. 유저와 유저 사이에 대결을 하게 되는데 이 게임들이 굉장히 잘 됐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모바일 게임 매출의 거의 50% 내외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전체 파이는 오히려 줄어들어 버렸어요. 이 게임은 새로운 유저를 모으기 힘들어요. 과금 능력이 있는 30대, 40대 이상이 되게 많이 하는 게임이고 글로벌로 나가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파이는 줄어들고 있고 나눠 갖는 회사들은 게임들은 많아지는 상황이죠. 그러면 게임 회사 상황은 되게 어려워지는 상황이죠.
많은 게임 회사들이, 특히 리니지 라이크 게임을 못 만드는 회사들은 고민이 더 심해지죠. 그렇게 해서 나온 게 VR 게임, NFT 게임, 메타버스 게임 만드는 회사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이제 이들의 고민은 그거였어요. 야, 온라인 게임이 성공을 했고 모바일 게임이 성공했어. 그럼 이 다음은 무엇인가? 다들 the next big thing. 그럼 정부 입장에서는 차세대 먹거리 이런 걸 찾아가는 과정이었어요. VR이 그게 될 것 같아. NFT 게임이 그게 될 것 같아. 그리고 투자자들도 여기 투자를 했고 정부도 지원을 하는 사업을 했죠. 하지만 성공한 케이스가 거의 없었어요. NC소프트, 크래프톤, 펄어비스, 넷마블이 지금 3년에 비교해서 3분의 1 혹은 4분의 1 주가가 떨어지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건 우리나라 게임신이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됐죠. 다시 글로벌을 향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사실 한국 게임들이 지금 글로벌 매출이 막 줄어들거나 이런 상황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매출들은 대부분 기존에 나왔던 게임들이 벌어들이고 있는 상황이죠. 신규 게임이 나와서 매출을 거두는 상황이 거의 안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모바일 게임 신이 지금 글로벌리 늘어났지만 모바일 게임으로 나가서 돈을 많이 버는 게임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비즈니스 모델이 해외에서는 통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작년에 기대하지 않았던 혹은 갑자기 한국에 스팀 게임이 하나 나왔고 콘솔 게임이 나왔는데 이게 글로벌에서 큰 인기를 얻고 매출도 잘 거두고 있는 어떤 사례가 생겼죠. 넥슨에서 만든 데이브 더 다이버 그리고 네오이즈에서 만든 피해 거짓이 큰 성과를 거뒀습니다. 스팀과 콘솔이라는 우리나라가 과거에는 잘 접근하지 못했던 영역에서 큰 성과가 거뒀던 거죠. 그리고 이 성과는 글로벌에서 더 큰 성과가 나왔던 거죠. 학교에서 게임 개발자들이 맥주집에서 많이 만나거든요. 이분들 속에서 나오는 대화가 이런 겁니다. 혈이 뚫렸다. 막혔던 혈이 뚫렸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되게 반가운 소식이 작년에 있었습니다. 애니메 게임이라고 불리는 또 혹은 중국에서는 2차원 게임이라고 우리나라에서는 서브컬처 게임이라고 불리는 게임이 있습니다. 일본 애니메이션 스타일의 게임인데요. 이런 게임이 일본이 본토에 가깝습니다. 여기서 한국의 블루 아카이브와 니케가 1등을 다 차지해버린 경우가 생겼습니다. 사실 이런 스타일의 게임이 일본에서만 잘 되는 건 아닙니다. 동양에서도 잘 되고 서양에서도 잘 됩니다. 동양에서는 남자 유저들이 많이 하고 서양에서는 이를테면 여성 유저들이 더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게임을 만들 수 있는 나라는 일본, 중국, 한국뿐입니다. 중국과 일본 게임이 앞서 나갔고 이를테면 원신이라는 게임과 우마무스메라는 게임이 앞서 나갔고 한국은 뒤따라갔는데 한국이 쫓아간 겁니다. 근데 이것도 되게 반가운 일이었죠. 그러면 이런 일은 왜 가능했을까? 어떻게 가능했을까? 넥슨은
아까 얘기했던 게임을 만들기 위해서 민트로켓이라는 별도의 팀을 만듭니다. 전담팀을 만든 거죠. 그리고 전담팀에서는 전담할 수 있는 멤버들, 그런 게임을 내가 좋아하고 많이 해봤던 멤버들만 모이게 됩니다. 피해 거짓을 만들었던 네오위즈에서도 피해 거짓을 만드는 팀은 이 장르를 해봤던 유저들, 그걸 좋아하는 유저들만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 멤버들은 서로 커뮤니케이션 하기가 되게 쉬워져요. 설명할 필요가 없어져요. 그리고 자기들이 만들 게임의 목표 지점에 대해서 되게 명확하게 생각해요. 그리고 자기들이 게임을 너무 좋아해요, 이 장르를. 그러니까 밤새 만들어도 지치지 않습니다. 목표의식이 되게 컸죠. 그래서 같이 함께 한 길로 얼라인돼서, 그리고 비즈니스 모델을 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콘솔과 스팀은 특히나 게임성만 집중합니다. 그러니까 재미를 디자인하는 영역에서만 집중하게 되죠. 그러니까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기존의 게임 회사들, 글로벌 게임 회사들보다 뒤늦게 갔기 때문에 더 빠른 속도로 가려면 전담팀, 덕후들만 모인 전담팀에서 자율적으로 게임성에 집중해서 만드는 방식이 성공할 수 있었던 거죠. 또 다른 건 유저들과의 접점이 많이 생깁니다. 제가 지금 사진에 보면 나오지만 유저와 절하는 장면입니다. 이 유저가 게임을 너무 좋아해요. 그 게임이 너무 좋으니까 라면이라든지 과자라든지 음료수를 가지고 게임 회사를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유저가 그걸 주니까 그 게임 만드는 최고 개발자가 같이 절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정도로 유저와 소통을 굉장히 잘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작년에 있었던 지스타나 도쿄게임쇼 같은 행사가 굉장히 잘 됐거든요. 이런 게임에 유저들이 많이 왔기 때문입니다. 유저들의 사랑을 받지 않는 게임, 획가금너, 고과금너가 있는 게임들만 게임쇼에 있으면 유저들이 많이 올 이유가 없죠. 하지만 유저들의 사랑을 받는 게임, 유저들과 개발자의 접점이 가까운 게임, 재미 중심의 게임이 있으니까 유저들이 게임쇼에도 많이 오는 거고, 개발사도 찾아가고, 개발자도 우리 게임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런 이벤트를 할 거예요 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제가 지금 콘솔과 스팀, 그리고 서브컬처 게임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또 다른 갑자기 등장한 게 있습니다. AI입니다. AI가 또 새로운 게임 변곡점을 만들 확률이 높습니다. 작년에 나왔던 게임 중에 중국에서 나왔던 역수환 모바일이라는 게임이 있어요. 매출 1등도 차지하고 지금도 되게 잘 나가는 게임인데, 여기에서는 이제 MMORPG예요. 큰 세상이 있고 거기에 유저가 돌아다니는 게임인데, 게이머가 아니라 게임에 있는 어떤 사람이라고 치면 이렇게 가서 만나요. 그래서 이건 사람이 아니라 컴퓨터가 운영하고 있는 건데, 얘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여자 유저한테 남편은 어디 있어? 그러면 남편이 저 멀리 있대요. 그럼 얘가 그런 얘기를 해요. 이렇게 멀리 있으면 너 정이 안 들어. 그러면 다음에 여자 캐릭터를 만났을 때 이 여자 캐릭터는 이혼해 있는 상태입니다. 혹은 이제 이 캐릭터한테 와서 이제 이 유저가 어디에서 어떤 물건 샀는데 되게 싸고 좋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게 이런 캐릭터 사이에 소문이 납니다. 다음에 갔을 때 그 가게 앞으로 사람들이 몰려 들어가요. 그러니까 유저들이 게임 내에서 AI가 어떻게 자기가 했을 때 반응하는가를 되게 즐겁게 생각하면서 게임에 많이 몰려들게 되고 바이럴이 엄청나게 퍼지면서 이 게임이 급속하게 성장하게 됐습니다. 작년 말에 12월에 넥슨의 스웨덴 자회사인 엠파크 스튜디오에서 더 파이너스라는 게임을 만들었는데요. 3대3으로 싸우는 게임인데 이걸 중계하는 게 성우가 중계하는데 이게 AI 성우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3대3 게임에 대해서 AI 성우가 그걸 보면서 중계를 하게 되는 거죠. 일부 게임에는 수용되고 있는 상황인데 문제가 있습니다. 한국의 많은 게임 회사들은 AI를 제대로 못 받아들이고 있어요. 왜냐하면 기존에 만들고 있는 시스템에서는 AI를 적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기껏해야 유저들을 어떻게 모을 것인가, 마케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AI를 활용할 수도 있고 또는 어떤 이미지를 만들 것인가, 캐릭터를 만들 것인가 이런 부분에서는 AI를 활용합니다. 근데 개발 과정, 재미를 만드는 과정에서는 활용하기 어렵죠. 왜냐면 기존에 해왔던 방식이 있으니까. 신규로 게임을 만드는 팀에서는 또 AI를 활용하기가 또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특히 작은 팀일수록 그래요. 작은 팀일수록 AI를 활용해야 되는데 AI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돈이 드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이죠. 근데 이걸 활용했을 때 이만큼의 성과를 거둘 것인가에 대해서는 지금 자신이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제 앞으로 나올 게임들이 어떤 레퍼런스를 만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AI를 활용해서 잘 만든 게임이 나왔을 경우에 그걸 따라서 AI를 만드는 식으로 AI를 활용하는 방식들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또 다른 지점은 AI를 제대로 활용하려면 회사의 문화 혹은 게임 개발자들의 마인드셋이 바뀌어야 됩니다. 이건 글로벌로 나가기 위해서 마인드셋이 바뀌는 것과도 연결됩니다. 우리나라 게임 회사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국내 유저들을 대상으로 그리고 국내 유저 중에서도 일부 고가금 유저들 대상으로 경쟁을 치열하게 했습니다. 그러면 국내 게임 회사들이 서로 협력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심지어 게임사 내의 개발팀 사이에서도 협력하기 어려워집니다. 최근 일은 아니지만 과거 온라인 게임 시대에 같은 장르의 게임을 퍼블싱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기존의 게임이 이를테면 돈을 절반 쓰더라도 아이템을 얻을 수 있거나 아이템이 얻는 거가 2배의 아이템을 얻는 이런 걸 했습니다. 이유는 새로 나오는 게임이 유저를 가져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거였죠. 같은 게임 회사 내에서도 이렇게 경쟁을 하게 됩니다. 글로벌로 나가려면 이런 경쟁은 없어지는 게 맞습니다. 이를테면 스웨덴이나 핀란드의 회사들, 캐나다에 있는 회사들은 협력을 되게 잘합니다. 게임쇼에서 캐나다 부스를 찾아가면 제가 찾는 게임을 이 개발자가 다른 개발사를 소개시켜주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경쟁하는 시장이 글로벌이기 때문입니다. 글로벌은 자기들 겹치는 유저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협력을 해야지 노하우를 더 얻어야지 더 잘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협력하는 문화가 됩니다. 근데 한국의 게임 씬에서는 기존의 게임을 만드는 방식에서는 이 협력 문화가, 사내 협력 문화가 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돈을 이 게임에서 많이 벌면 이쪽이 이 개발자들이 더 많이 가는 구조로 돼 있고 자기들이 잘하는 것을 계속 잘하고 싶은 상황이 되기 때문에 서로 협력이 힘들죠. 그런데 우리가 글로벌 유저층을 대상으로 한다. 글로벌의 유저를 대상으로 했을 때는 우리가 잘 모르는 영역이기 때문에 서로 협력해야 된다는 게 필요한 상황이 되죠. 또 다른 건 AI를 활용하면 이제 게임을 굉장히 많이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게임이 재밌는지를 판단하는 건 결국 인간의 영역입니다. 재미를 판단하는 영역은 협동이 필요합니다. 왜냐면 그 개발팀만 할 수 없거든요. 굉장히 많은 게 나오니까. 그러면 이거는 사내 협력이 필요한 거죠. 서로 공유하는 문화가 되는 게 필요한데 이 공유하는 문화가 안 돼 있으면 AI로 재미를 만드는 시스템이 아무리 발달하더라도 사내 문화, 공유 문화, 그리고 사람들의 마인드셋에 따라서 이게 제대로 작동할 수가 없어지는 겁니다. 핀란드에 슈퍼셀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굉장히 잘 나가는 회사인데요. 이 슈퍼셀이라는 회사는 게임이 나왔을 때 실패하면 좋은 술을 마시고 성공하면 맥주를 마시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실패하더라도 실패의 경험을 다 공유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실패를 공유해서 이 다음에 더 좋은 게임을 만들 수 있으니까 이건 축하해 줄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반면에 성공하면 그건 우리 실패를 했던 거 다 공유됐기 때문에 당연히 성공했으니까 맥주를 마시는 거죠.
한국에서는 생각할 수 없는 문화죠. 우리 실패의 경험이건 경험을 다 공유하는 문화가 됐을 때 이 실패가 반가운 일이 되는 거죠. 근데 공유하지 않은 문화의 실패가 됐을 때는 쟤들이 잘못했네, 손가락같이 할 수밖에 없는 거가 되는 거죠. 공유하는 문화가 필요합니다. 저는 한국 게임이 글로벌로 더 잘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매출 중요하죠. 해외 나가서 돈 버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우리나라에서도 개발자들 더 양성될 수 있고 우리나라 사회가 더 잘 될 수 있게 도움이 되겠죠.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한국 문화가 글로벌로 퍼지는 겁니다. 젊은 세대를 보면 전 세계의 80%, 90% 이상이 다 게임을 즐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연히 그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게임이 나와야 되는 거고 그걸 우리나라 게임들이 나가서 그들에게 잘 전달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 게임이 글로벌로 나가는 게 되게 중요하고 글로벌로 나가기 위해서는 글로벌 게이머들이 바라보고 있는 지점, 그러니까 고가금 유저가 아니라 모바일 게임만 아니라 콘솔이나 스팀에서 재미 중심, 문화 중심의 게임들이 만들어지고 AI를 잘 활용해서 글로벌 게임씬에서의 경쟁력을 갖게 되는 것, 그리고 해외와 협력을 더 강화하는 것, 그리고 게임 회사 내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것, 이것만이 우리나라가 글로벌 게임 씬에서 성공할 수 있는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글로벌 게임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이제 글로벌 유통망이 발달했다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스팀, 모바일 게임, 콘솔 이런 식으로 많이 발달해 있고 저희가 쉽게 게임을 접할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게임에 관심이 없더라도 이런 건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드라마를 좋아하신다면 드라마 스타일의 게임도 있습니다. 애니메이션을 좋아하시면 애니메이션 스타일의 게임도 있고요. 세상을 좀 좋은 방향으로 바꾸고 싶은 욕구가 강하다면 그런 거와 관련된 게임도 있습니다. 또 게임도 다양해서 한 번 즐기는데 3시간이면 끝나는 게임도 있고요. 10시간이면 되는 게임도 있습니다. 취향에 맞게 자신의 그런 게임을 찾아서 플레이를 하면 또 다른 즐거움을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